이렇게 채취한 지문들이 어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지문 감식 기술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지문인데 과거에는 그걸로 범인을 못 잡았다가 기술이 발전해서 잡은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2002년에 일어났어요. 호프집을 운영하던 여주인이 살해가 된 거고 살해 현장 가보니까 2층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용카드랑 현금 15만 원이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강도살인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짐작을 했죠. 수사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 CCTV도 없었고 주변에도 CCTV가 없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신용카드가 이제 사용을 했답니다. 범인이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한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그 가게 주인이 이 사용한 사람의 용모를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문 지우는 거를 이 범인도 알고 있어가지고 행주로 자기가 앉은 자리에 테이블도 닦고 접시도 닦고 맥주병 3병 있었는데 맥주병도 다 닦았대요. 근데 깨진 맥주병이 있었는데 근데 깨진 맥주병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3분의 1 정도 쪽지문이라고 하는 그 조각 지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쪽지문으로는 당시에는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쪽지문 아까 지문의 한 3분의 1 정도로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워낙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융선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그리는 기법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 지문들을 걸러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엔 아피스라 그래서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 컴퓨터가 요 쪽지문 부분들이 아주 유사한 사람들을 1번부터 한 1000, 2000개씩 쫙 뽑아줘요. 그러면 알리바이가 없거나 가까이 있을 가능성, 범인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수준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여 년이 지날 때까지 범인을 못 잡고 있다가 그 사이에 살인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도 없어졌고요. 쪽지문을 가지고도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2016년 1월에 경찰이 이걸 다시 수사를 합니다. 3분의 1 규모짜리 이 지문을 아피스에 돌렸더니 비슷한 게 1,50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감정관이 일일이 그걸 다 수작업으로 찾아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몇 사람 이제 용의자가 나왔는데 그때 사건 현장에 발자국이 나왔는데 그거 뭐라고 하나요? 족적이라고 하나요? 족적. 발자국. 네. 발자국. 그래서 발자국이 뒷굽이 좀 동그랬어요. 그 동그랬는데 이게 아마 키높이 구두의 그 뒷굽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2002년부터 신발 밑창 데이터베이스도 경찰이 이제 갖췄다고 해요. 네. 그래서 키가 좀 작은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유력하게 떠오른 사람이 장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키가 165cm였고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기에는 키높이 구두가 여러 켤레가 있었고 경찰이 이제 추궁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완강히 부인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구로구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의 진범이 붙잡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문 분석 기법이 발전했고 맥주병 지문에서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한 겁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키높이 구두의 발자국도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단서에 따라 지목된 용의자는 52살 장모 씨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장 씨 15년 만에 잡혔는데 왜 살해한 건가요? 본인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장 씨가 그 호프집을 2년 전에 운영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랑 돈 훔쳐간 것도 그 호프집에 이제 2층 다락이 있다는 것도 알고 훔쳐갔고 둔기로 막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살해를 했는데 그 둔기도 처음부터 가방 안에 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을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구석으로 끌고 가고 전등을 깼더라고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그게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지문도 지문이지만은 큰 역할을 한 거는 발자국이네요.
그렇죠. 이 조윤적을 채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지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분이 있죠. 네. 그 성분에 맞는 것들을 뿌리면 되는데 신발 밑창에서는 체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섬유질, 카펫 이런 곳에 갔다. 그럼 그곳에는 정전기 방식을 사용을 하면 네.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있는 곳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분말을 뿌려서 그리고 진흙밭, 흙 있는 곳, 모래 이런 곳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면 속고를 뿌려서 그대로 이제 떼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특수 광원을 비추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기술은 수사에 아주 직결되는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흔적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흔적 이외에도 사실 목소리가 남는다는 것도 흔적입니다. 음성. 지문은 핑거프린트라고 하잖아요. 음성은 심지어 이 보이스 프린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과학수사에서 음성을 분석한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연구도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목소리에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목소리 두고 저희는 약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과학적이진 않지만 네네. 최근에는 뭐 AI가 발전해가지고 목소리로 이미 그 몽타주를 그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물리학자한테는 그냥 목소리라고 그냥 다 숫자화 시킬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다 주파수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각 음마다 다 숫자들이 있고 그 숫자의 크기, 상대적 비 이런 게 그 마치 DNA 정보가 뭐 일련의 숫자들로 다 기록되는 것처럼 저희가 잘 기록하고 그 사람의 그 일반화된 패턴을 찾고 평균적인 값들을 찾으면 성분 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특정할 수도 있는 거죠. 목소리가 결정적 단서가 된 사건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뭐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이름입니다.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네.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네.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